안녕하세요. 나무이사 헤이패스입니다. 필수 영양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필수 영양소도 생리학, 태양학, 관리학 세 과목에서 해마다 반복 출제될 만큼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필수 영양소는 다량 원소와 미량 원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구분의 기준은 수분이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건중량의 0.1% 이상이면은 다량 원소, 0.1% 미만이면은 미량 원소로 구분이 됩니다. 이 0.1%라는 구분 기준을 잘 살펴두시고요. 10회 생리학 시간에 건중량의 1%를 기준으로 해서 이상이다, 1% 미만이다로 틀린 지문으로 출제된 바 있습니다. 우선 이 구분 기준을 살펴두시고 다량 원소는 탄소, 산소, 수소, 질소, 칼륨, 칼슘, 마그네슘, 황 이렇게 9개가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9개를 앞 글자를 따서 탄산수질, 륨슘, 인마황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칼륨과 칼슘은 둘 다 칼자로 시작되기 때문에 뒷글자를 륨슘으로 했습니다. 자, 탄산수질, 륨슘, 인마황. 간혹가다 어떤 기사 시험에서는 어, 다량 원소가 많은 순서대로 배열해 놓고 올바른 걸 찾도록 하는 문제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외울 것이면은 이렇게 많은 순서대로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함께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원소기호, 탄소는 C, 산소는 O, 수소는 H, 질소는 N, 칼륨은 K, 칼슘은 CA, 이는 P, 마그네슘은 Mg, 항은 S. 이 부분도 꼭 같이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간혹가다 원소 기호로 질문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오후의 관리학 시간에는 틀린 지문도 나왔는데 여러 가지 다량 원소 중에 느닷없이 붕소라는 원소를 하나 넣어가지고 다량 원소라고 틀린 지문이 나왔습니다. 붕소는 밑에서 보시다시피 미량 원소입니다. 그래서 다량 원소 하면 탄산수질, 륨슘, 민마황 먼저 9개를 떠올리시면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미량 원소도 많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철, 염소, 망간, 동소, 아연, 구리, 몰리브덴, 니켈 이렇게 8개의 미량 원소를 외웠습니다. 이 부분 또한 앞글자를 따서 혈염, 망붕, 아구몰리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특히 니켈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미량 원소, 필수 미량 원소임이 밝혀져서 추가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9회 생리학 시간에 10회 관리학 시간에 미량 원소가 어떤 원소가 있다라는 부분이 질문으로 출제되고 된 바 있었네요. 자, 그리고 미량 원소 중에 하나 더 알아두실 게 염소와 동소 외에는 모두 금속 원소임을 또한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영양소가 어떤 이온으로 존재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아직 문제는 나오진 않았는데 영양소가 양이온으로 또는 음이온으로 또는 양이온, 음이온 모든 형태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질소만큼은 NO3-와 NH4 플러스 음이온과 양이온 두 가지 형태로 모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양이온으로 존재하는 것은 칼륨, 칼슘, 마그네슘, 망간, 철, 아연, 구리에서 륨슘, 마망철하고 륨슘, 마망철하고 이렇게 양이온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음이온으로 존재하는 것은 이망연분물, 이망연분몰 이렇게 아, 음이온으로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아직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혹시나 해서 강의 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자, 필수 영양소의 흡수 형태는 유기태가 아니라 무기태로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산소, 수소, 탄산수는 CO2와 H2O를 통해서 흡수하므로 무기양분에 흡수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탄산수는 우리가 공기 중에서 식물들이 흡수를 하게 되죠.
이 부분 또한 아, 기억해 두시고요. 이 탄산수는 또한 유기물질이 동화작용에만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pH에 따라서 토양 반응이죠. pH에 따라서 유용성이 달라지는 무기양분은 칼슘인 마그네슘, 철, 붕소 이런 염소들이 이런 무기 원소들이 있다라는 부분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영양소의 체내 이동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뿌리에서 흡수된 영양소는 쉽게 이동하느냐 또는 어렵게 이동하느냐, 이동성이 용이한 원소와 이동성이 곤란한 원소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먼저 NPKMG, 질소인 칼륨 마그네슘은 이동성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NPK는 막가는 것은 아주 빠른 이동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동성이 좋은 NPK, MG가 만약에 부족하다, 나무에서 부족하다 싶으면은 성숙잎에 있던 이 원소들이 어린 잎으로 가서 보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잎에서 먼저 피해가 나타나고 어린 잎을 보호하는 이런 모성애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근데 10회 생리학 시간 질문에는 질소와 인의 결핍 증상은 어린 잎에서 먼저 피해가 나타난다. 이렇게 틀린 질문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동성이 용이한 원소가 뭐냐고 물어보지 않고 어떤 잎에서 피해가 나타나느냐라는 부분을 보면은 빠르게 이동하느냐, 느리게 이동하느냐로 연상해서 생각을 하셔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원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원소는 이동성이 곤란한데요. 특히 철, 칼슘, 붕소, 망간 등 나머지 필수 원소. 저는 강의 수업 시간에 철은 무겁기 때문에 칼슘은 딱딱해서 붕소는 뿡뿡해서 그런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동성이 곤란하다고 우스갯소리를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동성이 곤란한 영양소가 나무에서 부족하다 싶으면은 성숙잎에서 어린잎으로 쉽게 이동이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나온 어린잎은 피해가 빨리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동성이 용이한 원소가 부족한 경우는 성숙잎에서 먼저 피해가 나타나고요. 이동성이 곤란한 원소는 어린잎에서 피해가 먼저 나타난다. 이렇게 문제가 틀린 지문과 옳은 지문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중요한 게 NPK는 막간에 이 부분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기양분의 체내 분포입니다. 잎은 대사성 작용이 왕성해서 양분 함량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뿌리에서 흡수된 무기염들이 잎으로 집중이 되는 거죠. 또 계절의 변화폭도 가장 큽니다. 왜? 가을에 낙엽 져서 떨어지죠. 낙엽 질 때는 있던 양분들이 다시 줄기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수간의 목부 조직. 목부 조직은 우리가 심재, 변재 등으로 구분될 수 있죠. 대부분 죽은 조직이죠. 심재는 죽은 조직이고 변재의 일부도 죽은 조직이죠. 그래서 무기 양분의 함량이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제일 적다. 그리고 잎의 성장기 이후 잎이 한참 성장할 때 까지는 NPK는 증가하지만은 성장기 다 크고 난 뒤에 또는 NPK 함량은 감소하고 근데 칼슘 함량은 낙엽 칠 때까지 계속 증가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함량은 시종일관 일정합니다. 그래서 5번 생리학 시간에 틀린 질문으로 나오는 게 잎의 성장기 이후 잎 질소 N은 증가하고 칼슘은 감소한다. 위에 나와 있는 것과 틀린 지문으로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 칼슘 함량은 증가한다. 마그네슘 함량은 일정하다. 나머지는 감소하거나 이렇게 그냥 쉽게 외워두시면은 작은 부분을 기억해 두시면은 나머지 부분을 기억하기 더 편하겠죠. 낙엽 직전에 잎의 NPK 함량은 감소.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한 성장기 이후 NPK 함량이 감소한다는 내용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칼슘은
급격히 증가하여 노폐물과 함께 배출한다. 낙엽과 함께 떨어진다. 이 부분도 그에 때 같은 지문으로 틀린 지문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5회, 9회 이렇게 같은 지문입니다. 어, 말의 구성은 조금씩 틀릴지언정 내용은 같은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목의 무기 영향 상태를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는데요. 눈으로 볼 수 있고, 시비, 걸음을 줬을 때 효과가 얼만큼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하는 시비 실험, 그리고 직접 흙을 채취해서 분석을 하는 방법, 그리고 잎을 채취해서 분석하는 방법. 그 중에서 잎을 채취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엽분석은 잎이 성숙하여 변화의 폭이 가장 적은 7월 말 8월 초가 적당합니다. 근데 5회 생리학 시간에 잎의 칼륨 함량 분석은 9월 이후에 실시한다고 틀린 지문 나와 있네요. 앞에서 살펴봤지만 NPK 함량은 점차 감소함으로 9월 달 되면은 7월 말 8월 초를 지나서 9월 달 되게 되면은 칼륨이 많이 부족하겠죠. 이 시기에 칼륨 함량 분석을 한다는 것은 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양분의 요구도입니다. 우리 식물들이 무기양분을 누가 가장 많이 요구하느냐 라고 봤을 때 이 순서도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직관적으로 보시면은 아마 기억하기 쉬울 겁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고 가장 많이 먹는 농작물이 우선 가장 많이 무기양물 필요로 하겠죠. 비료도 가장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화렵수, 봄에 잎이 났다, 가을에 낙엽지고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침엽수, 침엽수 중에서도 소나무류. 우리 산에 올라가다 보면 산 능선에 양분이 가장 적을 것 같은 지역에 소나무가 많이 잘 자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시면서 농작물 활렵수, 침엽수, 소나무류 이런 순서이다라는 부분 기억해 두시고요. 5회 생략, 9회 생략 시간에 문제가 틀린 질문으로 나왔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은 침엽수가 활엽수보다 무기양분 영향도가 크다. 그리고 농작물보다 많고 침엽수보다 작다. 나 여기서 틀린 질문 나왔으니 이 순서 농작물, 관엽수, 침엽수, 소나무수 이 순서를 기억해 두시고요. 양분의 요구도가 낮은 수목, 아까 우리 소나무를 예를 들면은 소나무가 척박한 태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생장이 느려서 경쟁에서 지다 보니까 쫓겨난 겁니다. 밀려난 거죠. 그래서 이런 소나무류도 양분이 많은 또 무기양분을 많이 주면은 잘 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경쟁에서 지다 보니까 쫓겨나서 그런 척박한 토양에 있는 것이지 척박한 토양을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무기양분 요구도가 낮은 수목은 척박지에서 더 잘 자란다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양분이 많은 지형에서 더 잘 자라는 거고요. 척박지에서도 그냥 그럭저럭 버텨나갈 수 있다는 정도로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소 양분율의 법칙,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식물이 자라는데 햇빛, 온도, 수분, 양분이 필요합니다. 어느 하나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근데 이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절대적인 양이 부족할 때 그 부족한 요인 때문에 생장이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된다고 하는 게 바로 최소 양분율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영양이 많아질수록 식물 생장도 좋겠죠?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좋은 게 아니라 필요 이상 공급하면은 오히려 생장량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보수 정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그림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금속의 농도, 토양 속에 있는 금속의 농도와 우리가 식물의 생장하는 것을 그림으로 살펴봤는데 영양분이 어느 정도 증가할수록 수량 성장 속도 나타납니다. 그렇지만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은 알아서 식물은 성장하고요.
필요한 양 이상으로 많으면은 보수 정감의 법칙에 의해서 오히려 이게 필요한 양분이 아니라 독성으로 작용에 대해서 성장 속도가 줄어들고 심하면은 치사까지 하게 된다는 게 이게 바로 식물 생육 반응 곡선으로서 질문이 10회 토양학 시간에 나왔는데요. 이거는 저를 보수 정감의 법칙으로서 해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살펴보시고요. 자, 우리가 옆면 시비를 했을 때 흡수 속도가 영양소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자, 나트륨이 가장 빠르고 마그네슘, 칼슘 순서입니다. 자, 물론 나트륨은 우리가 필수 영양소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제 제설제 또는 해안가에서 염분 성분이 날아올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순서를 살펴보면은 나트륨이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 칼슘 순서입니다. 그래서 순서 남아슘 기억해 두시면은 5회 생리학 시간에 출제된 문제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칼슘이 마그네슘보다 빨리 흡수된다고 하네요.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 순서는 좀 기억해 두시고요. 필수 영양소가 부족했을 때 주로 잎에서 황화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구리, 칼슘, 궁소, 구리는 황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흉분구는 황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칼슘, 궁소, 구리. 근데 구리는 오히려 황화 현상보다도 백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영양소와 관련해서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계산 문제 나오면 우리 수험생들이 골치 아파서 아니 나 포기할래라고 하는데 그냥 쉬운 문제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거 포기하기 너무 아깝습니다. 조림 지역 헥타르당 50kg의 질소를 사용할 경우 복합 비료를 헥타르당 얼마를 살포할 거냐. 그런데 복합 비료에서 질소가 25%다 라고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비례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자, 100%일 때 25% 질소 함량. 이게 복합 비료의 기본 함량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50kg를 주려면은 얼마를 살포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자, 1대 0.25는 얼마를 살포를 해야 50kg의 질소를 어, 시용할 수 있느냐로 비례식으로 나타냈죠. 그래서 내항의 곱 0.25x는 외항의 곱 50으로 쉽게 나올 수 있는 산수입니다. 수학이 아니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비례식의 원리만 그냥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면 이건 거저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x는 50 나누기 0.25해서 200kg. 굉장히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포기를 하는 수험생들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같은 문제입니다. 헥타르당 100kg의 질소를 수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4600의 양은 우리가 복합비료에서 이게 나오면 N, P, K 순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P와 K는 우리가 이제 그 표시를 안 됐는데 알 수 있는 것은 순서대로 N이 46%라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비례식으로 나타났습니다. 1대 46%는 얼마를 줘야 100kg을 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항의 곱 0.46x는 외항의 곱 1 곱하기 100, 100이다. 그래서 결국 x는 100 나누기 0.46 해서 217kg. 6회 토양학 시간에 5회 토양학 시간에 문제가 나왔습니다. 거저주는 문제 놓치지 마십시오. 그냥 계산 문제라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니까 5회, 6회 나왔으니까 뜸하네요. 좀 나올 때 되지 않았을까요? 잘 기억해 두시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필수 영양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반드시 이 공통 과목은
해당 과목, 생리학이나 태양학, 관리학을 공부하면서 해당 부분이 나오면은 반드시 보시고요. 그만큼 과목별로 반복 학습을 하셔서 어떤 과목에서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